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민주진보의 여전사 이렇게 부르는데 본인은 차가운 도시의 뜨거운 경제학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임세연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공이 경제학이셨어요? 네, 경제학 전공했고 또 그 금융 파트에서 좀 오래 일했고 해서 네. 그래서 그냥 뭔가 또 경제학자가 여자 중에서는 많이 없어요.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이 특히나 우리 정치권 쪽에서는 많이 없어서 그냥 나의 아이덴티티가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예전에 이제 어떤 시인가 책인가에 차가운 도시에 뭐 무슨 학자 이런 걸 봤어요. 네. 그게 딱 기억이 나서 그럼 나는 차가운 도시의 경제학자라고 지어야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 재정 이쪽 계통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 차가움을 굉장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차가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과도하게 표현하면 인간성의 상실, 돈에 대한 맹목적 추종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은 수식어로 이제 뜨거운을 붙였다는 것은 좀 재정 운영 방식이라는 색깔 부분에서 확대 재정을 추구하는 쪽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학문적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증권금융 쪽에서 일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 곳이에요. 차가운 정말. 곳이죠. 그러니까 정말 돈이 다 무조건 기준이고 뭐 이게 뭐 동료더라도 내 이익이 먼저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는 좀 차가운 곳인데 그곳에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제가 명명을 했죠. 그러면은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뭐 거시경제학적 측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네요, 그죠? 케인즈주의라든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통 미시보다는 사실 거시 쪽이었고 그 공부했었을 때도.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한 거는 펀드 쪽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펀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그 에셋을 넣어서 이제 막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자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뭐 이런 걸 봐야 되는. 펀드는 또 그런 또 특징이 있구나. 펀드가 이제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뭐 브릭스 펀드 등등 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는 딱 삼성전자 딱 한 개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큰 흐름을 약간 알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저는 거시 쪽이랑 약간 더 가까웠죠. 그 세계은행 근무했던 최지훈 박사하고도 약간 비슷한 그 흐름 속에 있네요, 그죠? 최지훈 언니도 잘 알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문재인 정부에 근무할 때에는 대변인실에 근무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입성은 저희가 청년 담당관으로 들어갔어요. 청년 정책 담당관. 그래서 청년 정책 소통관이라는 업무로 이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게 청년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국공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이 매우 결핍하다.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당에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이런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위원장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추천이 돼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마 이거는 기록에 남을 건데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새로 생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청년의 지원과 자립을 도와주는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청년의 기본에 대한 그동안 이제 말로만 청년 잘해줘야지, 청년 위해줘야지라는 말로만 있었다면 이번에 실제로 청년 기본법을 통해서 이게 국가의 의무처럼 국가의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딱 정립을 해놓은 그런 청년 기본법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시행령 등등 있었고 그다음에 최초로 국가 기념일 청년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청년의 날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럼?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끼리 뭐 그냥 민간단체 청년끼리 그냥 청년 날 해가지고 이제 모였던 그런 있었지만 국가가 지정한 청년의 날은 그 당시 문재인 정부 2020년 9월 19일이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그날이 이제 1회 청년의 날이었죠. 그래서 그날 대통령 부부도 오셨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BTS도 와서 그 가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청년으로서 한 명 한 명의 청년으로서 와서 본인들이 이제 나가서 소감 같은 거 이야기하고
뭐 그런 행사도 있었죠. 그런 걸 했었죠. 그럼 돌발 질문. 네. 문재인 정부의 BTS와 윤석열 정부의 BTS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윤석열 정부는 BTS를 일단 잘 몰라요. 잘 모른다. 네. 예. 얼마나 이 친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는지를 모르고 그냥 연예인이네? 어떤 기획사의 써먹어야겠다. 연예인이네? 이미지 좋게 해줘야겠네?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BTS는 저희는 사실 우리가 의릴 정도로 뭐 그 BTS가 당연히 슈퍼스타니까요. 엄청나게 그 가수라기보다는 정말 위대한 청년 그리고 시대의 아이콘. 네, 시대의 아이콘 위대한 청년 우리나라 국민들과 또 청년들이 보고 기쁨을 얻고 또 배울 수도 있는 뭐 그런 존재로서 좀 저희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BTS를 저희가 초청 행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노래 부르는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행사들. 그렇구나. 네, 네. 그게 좀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청년 기본법을 저는 이게 정치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이 존 롤즈라는 사람 이야기는 차등으로서의 정의 개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지라든가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좀 북돋워줘서 공정한 출발선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마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비슷한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이 경제정책 중에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좀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청년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원대한 꿈으로 시작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그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뭐였냐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은 비판도 받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었나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야당에서도 뭐 퍼주기 정책이다 뭐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초반에는 이게 소득을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전에 정부 같은 경우는 이른바 낙수 효과라고 해서 그 큰 기업, 대기업에 내려주는 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게 성장하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경제학적으로 효용적이다라고 있었지만 사실 그게 다 실패했다는 게 여러 차례로 드러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국민을 이렇게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이제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정책은.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이 경제 주체가 돼서 내가 조금 더 지원받고 성장해서 그리고 또 다른 그 소득주도 성장의 주체가 나타나고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제 이런 게 저는 그 목표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야당도 격렬하게 반대했던 면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상 뭐 그 부동산값 폭등이라던가 그다음에 청년 실업 등등이 좀 맞물리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초반에는 문재인 정부가 제가 기억에는 그 최저임금을 한 10,000원까지 가는 게 이제 목표로 삼았었는데 지금도 사실 10,000원까지 도달을 못했죠. 그래서 정부 초반에 그냥 세게 빡 올려서 이제 그거를 조금씩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항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른바 뭐 소상공인이라던가 뭐 편의점의 사장님 등등.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사실 좀 그것도 자극적인 면으로 다뤘죠. 그러니까 편의점 사장인 내가 알바보다 월급을 더 못 받는다. 뭐 이런 자극적인 내용. 이런 걸로 사실 여론의 뒷받침을 많이 못 받아서 그렇게 초반에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건 좀 안타까운 면인 것 같아요. 근무하신 분은 여론의 뒷받침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비판하신 분들은 섬세하지 못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과의 차이점들을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청년 같은 경우도 이제 대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의 갭이 너무 컸어요. 뭐 100이면 60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뭐 심하면 뭐 60 밑으로도 내려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냈죠. 이렇게 청년이 중소기업에 이제 근무하면 뭐 6개월 이상 근무해서 3년 채우면 이제 매칭해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 수준의 정부 지원을 줘서 그 지자체 지원금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그런 식의 아이디어도 많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이 성장하자라는 취지의 정책들을 많이 실현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 국민들께는 그렇게 많이는 와닿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랑 맞물리면서 조금씩
이게 변화가 되었다거나 그런 지점은 좀 있죠. 그런 부분 비판도 있어요. 사실 한국이 내수 경기로 성장 동력을 삼는다는 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소득 주도가 목표치로는 좋으나 네. 과연 이게 성장 정책이냐? 알고 보면은 복지 정책 아니냐?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성장 정책은 없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사회라는 것이 성장은 결국은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성장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해요. 약간 이제 경제 성장, 그러니까 내수 활성화 정책 플러스 어느 정도 약간 복지 지원이 이제 겸이된 건데 경제 정책이 그렇다면 없냐?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출주도 국가이다 보니까 70% 이상을 사실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그 일반 대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원도 많이 했고 활로를 많이 찾을 수 있게 도와줬던 면들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이 수출하는 지역의 다변화를 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수출 많이 하는 게 당연히 뭐 중국, 그다음에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이른바 강대국. 그런데 이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정부에서는. 그리고 이제 아세안 플러스 이제 신북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 무슨 탄 이런 나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과의 교류가 굉장히 그동안은 좀 없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이 그 외교 정책으로 되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물론 한미 동맹도 중요했겠지만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굉장히 중요한 그 시그니처 정책으로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신북방 정책은 사실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대신 그런 건 있었죠. 거기 그 신북방 정책에서는 우리가 교민들 예전에 그 몽골 지역이나 이럴 때 살았던 교민들이랑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과의 정말 인간적인 교류와 협력, 한민족 공동체 방안.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평화를 이루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일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민간 차원의 교류가 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출해서 빼먹을 건 별로는 없죠.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 굉장히 좋았던 인식도 갖게 됐고 우리나라 문화를 또 엄청 좋아해요. 그 탄탄탄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일단 문화적인 교류에서는 저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약간 수출도 조금씩 늘고 다변화됐던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신남방은 네. 뭐 사실 굉장히 큰 그렇죠. 성과를 내죠. 인도에 진출도 많이 했고, 네, 뭐 말레이시아나 뭐 등등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뭐 등등. 네.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어. 이제 복지와 성장을 섞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유럽식의 혼합 경제면은 결국 이제 공동체적 의식이에요. 네, 네. 공동체적 의식인데 자유시장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의 이 포텐셜하고 맞느냐라는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결국 사실 성과는 못 냈잖아요. 못 냈다고 하기는 좀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그 개인의 그 양극화의 격차는 좀 줄였었거든요. 그래도 예. 지금은 다시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극차를 좀 줄이는 데 역할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학 전공자라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다들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재난지원금에 대한 본인의 이제 기본 입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홍남기 경제부 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이중 플레이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 중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일단 제가 지켜봤을 때는 일단은 이 정책실이나 곳곳에 있는 비서관실에 기재부 출신의 늘공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네. 그리고 거의 정책실 같은 경우는 기재부를 그냥 거의 갖다 놓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고를 이제 기재부 수준의 사고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재부는 당연히 예산을 아끼고 최대한 돈을 덜 쓰는 게 이제 목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이거 따내려면 엄청나게 막 의원들도 그렇고 와가지고 줄 서서 로비하고 할 정도이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국가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그런 기재부에 어느 정도 디렉션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대통령과 대통령의 제도 그리고 그 청와대의 존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재부 출신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이
청와대의 자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실에서 청와대의 독자적 판단이 존재하지 않고 네. 기재부 판단이 청와대를 점령해버렸다. 그랬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김상조 실장님도 저는 그래서 이분이 기재부와 엄청나게 대립하고 오히려 뭐 어떻게 이렇게 기재부식으로 할 수 있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기재부 마인드이신 거예요. 김상조가 뭘 알아?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저 회의하다가도 뭐 여러 번 저도 의견을 냈을 때 약간의 이제 대립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나 기재부 마인드?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의 예로 우리가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학교에는 못 가고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면서 학비는 다 냅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1학기 때는 뭐 우왕좌왕 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길어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 도서관도 못 가, 학교 시설도 이용 못 해, 뭐 그렇다고 교수를 만날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청춘에 뭐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학비 정도는 대폭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경감이 돼야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도요. 뭐 아무것도 이용 못 하는데 이거 온라인 강의하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겠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의 논의가 한번 있는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 뭐 교육 대책.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대안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대안을 말할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이버 대학 수준 정도까지는 학비가 좀 경감이 돼야 이 학생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억울함을 좀 풀 수 있지 않겠냐. 물론 1학기 초반에는 이게 뭐 학교도 시설 만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딱 자리 잡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화상 강의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서 홍남기 실장님이 뭐 세금 이야기하시면서 국가 세금을 막 아무 때나 쓰는 게 맞냐는 식의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신 거 보고 사실 조금 놀랐어요. 김상조 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못했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보니까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자료도 너무 비합리적인 게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비는 똑같잖아요. 근데 장학금은 오히려 줄은 거예요. 근데 학교 재정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학생들 입장에서 공평할 수가 있냐. 그럼 학교에서 뭐 학생들 지원하던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장학금은 줄고 여기는 늘고 학생들은 여전히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있거나 해야 되지 않겠냐 하더니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없는 부분이 다 많은데 곳곳에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하다 보면 곳간이 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약간 놀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래됐지만. 저도 사실 이제 경제 관련 부처에 근무를 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 그룹들하고 저는 한 10몇 년 이상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른들한테 이제 들은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파트에서 제일 잘한 거는 산업 정책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매출 1조가 넘는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그게 유니콘 기업이라는 개념도 문재인 정부 때 중견기업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확립을 하고요. 근데 거시경제 파트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실명을 거명할게요. 장하성, 김상조 정책실장 두 분이 재벌 혁신을 주장하던 네거티브 경제학자야.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김수현 실장은 도시공학 전문가예요. 거시경제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다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 했던 그리고 경제정책 총괄했던 분들이 이분들 임명할 때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누구 밀었냐면은 김현철 경제보좌관. 근데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이거 말씀 한번 잘못해가지고 뭐 잘못했죠? 기억이 잘. 일자리 없는 부분 청년들은 동남아 국가로 가라 그 이야기 하셔가지고. 뭐야 옛날에 거기서 얻어맞아가지고. 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다 청년들이 중동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라. 그런 이제 비슷한 이야기 됐죠. 그럼 이제 기재부의 이 장학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 초과세수로 감추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는 마지막에 초과세수가 없다고 했다가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초과세수가 53조가 있다고 내놓는다. 이거 완전 뭐 정치 자금을
신정부에 바쳐서 기재부가 다시 목숨을 연명하는 것처럼 하는 네. 정치적 술수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는 그 당시 코로나에서 재정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가지고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풀었던 게 지금의 우리가 고금리로 어려웠던 걸로까지 연결된 것 같아서 아주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현저하게 재정 지출이 작았어요. 네. 여기는 꼭 몇 % 이상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재부는. 그 임의의 기준이잖아요. 네, 그 이상 넘어가면 여기 막 몸서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침체됐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정부 지출밖에는 이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몸서리 치는 그 기재부와 이런 관료들이 1차 재난지원금, 다른 나라는 다 1차 재난지원금에 뭐나 뭐 다 지원해줬어요. 심지어 뭐 보상금까지 줬거든요. 가게 문 닫은. 근데 우리가 이 1차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요. 70%만 주자니, 뭐 80만 주자니, 그렇죠. 50 주자니, 5만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깔끔하게 다 100 주자. 우리 모든 국민이 힘들지 않았냐. 그러면 뭐 부자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자는 세금 안 냅니까? 이게 옛날 무상급식 때랑 비슷한 또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추계를 해보니 70% 주는 걸 맞추려고 해보니 이걸 계산하는 시간과 돈이 더 드는 거예요. 70% 선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억울하죠. 네네. 그럼 여론이 당연히 안 좋죠. 근데 1차도 이 안에서 갑로늘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뭐 기재부 이거는 제가 그 청와대 출신에서 이 회의를 다 참가했던 분이 쓴 책을 보고 뭐 한 건데 이른바 이제 기재부에서 온 분들이나 지금의 그 뭐 정책실장 분들이 이 70%로 이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구조였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논의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어떻게 하자라고까지는 말씀 안 하셨고, 근데 이제 70%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여기서 계속 침대 축구하고 있으면 된다고. 침대 축구하고 버티고 있으면 된다고. 된다. 버티고 있으면 이걸로 갈 거라고.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네. 마지막 재난지원금 문제인데 네네. 결국 못 줬잖아요. 대선 못 직전에. 줬죠. 네. 그 재정 상황을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을까요? 저는 보고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안 했을 거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과 그 소상공인한테 뭐 1,000만원씩 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 부분 빨리 제발 해결해 달라. 이건 선거와도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선거와 꼭 연결 안 해도 그런 요구가 너무 많았고 지원이 1차 재난지원금 이후로 진짜 한 몇 달 동안, 1년 동안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동안에 뭐 4인 모집 금지, 뭐 2인 모집 금지 뭐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실제로 정규 일자리 가는 분들은 괜찮았겠지만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득이 사라져버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잘못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국가적인 재난병, 뭐 감염병 어떻게 뭐 전 세계적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또 선진국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이렇게 짜게 해주냐. 근데 여론은 어떻게 되냐면 맨날 공짜 점심을 먹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통 분담금을 받는 거거든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자꾸 이런 여론이 형성되니까 정부에서는 또 약간 그때가 또 1차도 다 받기 힘들었는데 겨우 받지 않았겠습니까? 1차도 100% 받는 것도 뭐 4인 가족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맞춰서 받았잖아요. 근데 은근히 그 당시에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다시 돌아가자면 4인 가족 100만 원에서 받았는데 그 당시에 뭐 이런 거 돈 안 줘도 되는데 자꾸 세금 쓰냐라고 비판했던 분들도 막상 본인 카드에 딱 찍히니까 주면 좋지. 좋아해요. 무상급식도 똑같은 네, 거였어요. 똑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안 갈던 뭐 타이어도 갈고 뭐 그동안 안 썼던 소고기 사 먹고 뭐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또 국민의 행복이 또 올라가는 일인데 그럼 2차 재난지원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원금 준 지도. 우리는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그때가 딱 줘야 될 타이밍이에요. 선거를 떠나서. 굉장히 그 원망이 심했거든요. 저희도 간담회 같은 데 가고 이러면. 그래서 정부가 당연히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계획도 약간 2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 몰라라예요. 나 몰라라. 돈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게 정권이 혹시나 바뀔 수도 모르기 때문에 몸조심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기재부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홍남기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고 그렇죠. 기재부 네, 장관이고 윤석열 정부가 되어서 본인이 뭐 다시 기재부에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재부 내에 근무하는 기재부 후배들을 보호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봤고 되게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했는데 어쨌든 정부가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 근데 그래도 저는 정부 바뀔 거라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과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비등비등했으면 또 어땠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 어느 한쪽이 확 이겼으면. 근데 이게 막 비등비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국 기재부가 정치를 한 거네요. 그냥 예산 사실 숨겨놓은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민주당이 뚝쭉 가더라도 그러면은 민주당 정부의 새로운 대통령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있을 때 푸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럼 새 대통령이 오잖아요. 새 정부에. 그럼 거기서 딱 풀면 또 거기서도 좋았을 거. 그러니까 약간 꽃놀이패를 들고 있었는데 본인들의 안전판이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급하고 소상공인은 울고 뭐 우리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는 답답해 죽는 노릇이었고 근데 이 청와대를 바라보면은 아무 얘기도 없고 하니까 좀 답답한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세현 대변인은 그 당시 기재부와 그 홍남기 부총리의 네.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의 문제인데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를 굉장히 좀 만족해 하셨는가요? 본인이 보시기에?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끔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나 이런 걸 들었을 때는 뭐 좀 신뢰가 있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신뢰가 들어요. 있으셨던 것 같다.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속마음을 이야기 안 하시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장관들을 안 자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한번 사람을 이렇게 믿으면 네. 웬만하면 쭉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믿음도 생기고 또 화학작용도 하고 해서 잠시는 좀 실수를 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다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약간 믿음을 좀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 스타일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로 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윤석열 총장이 극단적 배신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기대 심리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이 네.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네. 대통령께는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장모 문제라던가 네. 뭐 주가 조작 문제라던가 뭐 야당에서 나온 거긴 합니다만 100% 보고 과연 들어갔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근데 만약에 보고가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게 있더라도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좋고 결이 맞고 우리 정부와 발맞출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다독여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식이 약간 있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 몇 번 뵙긴 했습니다. 네, 네. 저도 많이 뵀죠. 그렇죠. 별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라든가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력한 추천, 강력한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와이모 전 비서관 이야기도 나왔고 뭐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거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윤석열 검찰 시절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게 스타가 됐잖아요. 네. 그 장면에 좀 많이 인상적이지 꽂혔다.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제 추측에는. 그러니까 한 번 딱 꽂혔던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럼에도 그 사람은- 불구하고 민정 라인에 있는 조국 수석이라든가 네. 최강욱 비서관 등은 굉장히 잦은 반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예. 민정 라인에서 반대하면은 보통 이게 인사에 큰 영향을 되죠. 미치잖아요. 영향을 민정 수석이 아니라 비서관만 돼도 대통령하고 독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통령께서 약간 저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뭐 있었던 좋은 기억이 있으셨는지 발탁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걔는 어떻고 걔는 어떻고 다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시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뭐 철학 본인만이 갖고 있는 철학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 들어오는 거는 아주 크게 막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면 그냥 시기 질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원래 부대변인이었잖아요. 고민정 부대도. 그래서 대변인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믿음이 있어서 됐다라는 얘기도 저도 안에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그럼 사안이 비슷한 거죠.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이야기를 안 했죠. 참았죠. 노무현 정부 때처럼 우리 지몬미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참았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어른들하고 전 친해요. 그분들하고 밤에 많이 했던 이야기인 그거예요. 월드컵에는 제일 잘하는 선수가 나가지 신인 발굴하고 시험하는 데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검증된 사람들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보면은 오래된 친노들 거의 안 썼어요. 제일 많이 들어간 사람은 계보로 이야기하면 민평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옛 인사에 대해서 사람을 바꾸는 게 혁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저도 딱 떠올려 보니까 여러 명이 생각이 나는데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뭐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는 파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한 인사들이 꽤 많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갔을 때 언론에서 엄청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 공보 경험이 없는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나왔는데 보니까 아마 윤석열 그 당시에 총장도 중앙지검장 되는 것도 몇 기수를 넘어가도 승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사를 다 놀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다음에 검찰총장까지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격 인사가 됐던 것에 대한 약간의 그런 의미 부여를 많이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은 뭐 크게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뭐 제가 대통령님과 그런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수준의 분위기는 아닌데 그냥 이 당내에 있는 분위기는 윤석열은 뉴비예요, 뉴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그리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쭉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화를 하기가 여기가 훨씬 편하고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어색할 수도 있으니 여기를 좀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분위기만. 뭐 인간이 여기가 더 좋고 나쁘고 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추미애 장관은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본인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상황에 중간에 끼어서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시그널을 보낸 사람이 있다. 있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밝힐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건 알아요. 제가 누구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정도 국정상황실장이나 비서실장급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수석급. 대통령이 최측근이거나. 수석 중에 있었어요? 수석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수석은 한 명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건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분한테 말. 그분은 그 수석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수석은 알고. 윤석열 편을 들었던가요, 그러면? 예, 어느 정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다른 분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이건 제가 들은 거니까 뭐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약간 사람들 있는 데서 말씀을 하신 게 있었고 그게 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추미애 대표를 약간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평소에 정치적 활동을 할 때 추미애 대표와 스타일이 안 맞았던 분일 수 있겠네요, 그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두 분의 관계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지금 그 추윤 갈등이라고 해서 진짜 몇 달 동안 질리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매일 아침에 신문 보면 그것만 보면서 또 이거 뭐냐 이러고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면 또 저희도 신경 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 무슨 얘기하다가 저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대통령님이 둘 다 불러가지고 막걸리 먹이면서 니네 화해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분이 이제 오히려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때의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민주당 내의 지지자들까지도 지금 갈등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요? 우리 표현하기로 이제 친명당원이라고 하는 분들과 친문당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갈등. 자, 여기에서 우리 지난 대선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총리는 빼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지지자 그룹은 빼고 네. 순수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간의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결국 인사의 총괄 책임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냐. 윤석열 편든 거 아니냐. 윤석열과 어떤 특수관계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좀 약간의 뭐 과도한 의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재난지원금 꽁꽁 숨기고 안 준 것. 네. 저는 이거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홍남기 장관 이분은 역사에 죄를 짓는 분이죠. 역사에 죄를 짓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야말로 정치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그 당시의 상황이 꼭 여당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필요로 했던 상황이었는데 꼭 게다가 있는 것도 숨기고 안 줬던 거. 저는 이분은 나중에는 역사적 평가를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문재인 네.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네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아셨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안 했을 것이다. 네, 그냥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네, 왜냐하면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이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깊은 논의라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없는 것처럼 숨겼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숨겼다는 것까지는 몰랐지 않았을까요? 네. 홍남기가 가가지고 대통령님 제가요 50억을 숨겨놨습니다. 근데 지금 줄 수가 없어요로는 보고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네요. 네, 적어도 이 부분은 홍남기 이 장관이 저는 무조건적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 왜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본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은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조금 더 유덜유들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검사했던 검사 공무원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분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의 욕망이라든가 네. 이 어떤 이 내면의 네. 기회주의적 속성 이런 걸 파악을 못 하셨네요. 그거를 못 읽으셨겠죠. 네, 저는 윤석열 그렇다고 대통령과 생각해요. 뭐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네. 예.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 될 때 사실상 거짓말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 네. 당시 면접받던 분들이 거기서 뭐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희는 민주당 국회의원 7, 80명한테 전화했대요. 예,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을 잘 못 본 우리의 잘못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3명인가 봤을 때 본인이 지금 이렇게 가장 나이도 많아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검사하면서. 근데 갑자기 자기가 느닷없이 영웅이 돼버리고 이 문재인 정부 덕에 승진을 몇 단계 하면서 영웅이 되고 또 검찰총장까지 되는 상황이 막 와.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봤더니 무조건 검찰 개혁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수처 있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가 2개였는데 이거를 가장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어필을 했대잖아요. 나는 문재인 정부의 이 검찰 개혁 방향과 100% 동의한다. 오히려 더 해야 된다. 공수처도 빨리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 역할도 훨씬 많이 줘야 된다라고 면접을 봤다잖아요. 그 면접 본 분이. 그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또 이분이 또 새로운 얼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대통령이 약간 그때 뭐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으로 각인이 됐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이 사람은 이제 검찰총장까지 된 거죠. 근데 검찰총장 된 이후의 모습에선 완전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도 면접을 보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가서 뭐 저도 이것도 뭐 어떻게 카더라로 듣긴 했는데 술자리인가 어디 가서요. 문재인 대통령 막 욕을 했대요. 이름도 안 붙이고 문재인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본인의 출세와 욕망을 위해서는 앞에서는 무슨 짓을 하다가 나중에 되고 나면은 뒤통수에 칼이든 뭐든 다 찌른 사람인 게 이날 장면에서 다 드러난 거죠. 예. 이걸 몰랐던 우리가 천추의 한인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한 것이.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인 질문인 건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책임자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는 과한 게 아니라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임명권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책임지지 않으면 윤석열이랑 똑같은 거죠. 네. 내가 임명한 사람이 사고를 쳤어요. 그럼 내 책임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나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께? 저는 적어도 지금의 상황이 만약에 윤석열이 되게 잘했어요.
그러면 문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네.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국민들이 그리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갖고 있었던 철학 다 반대하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 지금 다 기소시키고 갖다 집어넣고 감옥 보내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최고 권력자이셨고 임명권자이시니까 입장 표명은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내가 사람이 이렇게 나쁜지 몰랐다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국민께 죄송하다 정도도 할 수 있죠. 이제 우리 임세현 대변인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막 마구잡이로 욕하고 싸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장관이고 누구고 다 윗사람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민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당신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니 이 사태에 대해서 뭐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제대로 안 한 거 네가 책임진가 책임지고 사과하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윗선의 총리도 사과해야 되고 거기서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도 내가 나서서 이태원 참사에서 뭐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책임지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 대통령의 자리가 당연히 그런 데 아닌가요? 당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감정적 비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재명 대표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지지자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지금 비화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면인데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두 분이 되게 굉장히 잘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되기를 서로 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는 윤석열 때문에 발생한 일인 것 같아요. 네네. 결국은 이 윤석열이라는 극악무도한 정부와 극악무도한 대통령을 만나니까 우리 지지자들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이재명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 왜 윤석열이를 총장으로 임명했어? 네, 그런 갈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 지금 윤석열이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그 0.73% 그거 조금 이겼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았을 건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에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 임명한 사람도 미운 거예요. 이제는 왜 저런 인간을 임명해가지고 대통령까지 키워놓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미운 마음이 이렇게 발휘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아니 윤석열이 그때는 니들도 환호했잖아. 뭐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니들도 그때 좋아했는데 우리도 몰랐는데 이제 와서 그게 다 어떻게 문재인 탓이기만 하냐. 그러면은 니들도 대선 때 잘했어야지. 라는 이런 갈등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갈등이 심화되면은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결국은 윤석열이 잘못인 거예요. 윤석열이 잘못인 거다. 예. 윤석열이 가장 잘못이고 윤석열이 민주당도 속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속이고 우리 국민도 속이고 다 속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속이고 나서 그럼 잘한 척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그 낯살을 너무 다 드러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저 당 오래 계셔서 알지만 그 지난 대선 후보와 지난 대통령이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졌을 때 우리가 분리가 됐었나요? 우리 당원들이? 그냥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기치로 걸고 나온 사람이에요. 네. 그걸 걸고 나온 사람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배신자고 나쁜 사람이고 진짜 악마 같은 사람인 건데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 이제 문재인의 민주당,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까지 온 거예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쭉 내려오는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듯이 그 순서대로 내려온 건데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우리 척인 척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내를 찢어놔 버리니까 여기서 딱 단절돼 버린 느낌? 이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런 쪽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대표와 그다음에 지난 대선 후보와 그전의 대통령이 서로 뭐 지지자끼리 이렇게 싸운다? 저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경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기 이전에 당내에 스스로 친문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과 악마적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그분들의 원래 뿌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이게 엉뚱한 화살이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요. 네,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른바 팬덤이라고 하는 당의 팬덤이라고 생긴 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뭐 그 노란
노란 봉투라고 네, 하나요? 노사모. 네. 노사모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서 사실 그 노사모의 뿌리들이 지금 계속 친문도 만들고 친 이재명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올라가면 우리 뿌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거죠. 네. 같은 뿌리예요. 여기서 크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한다? 그런 일 없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는 결국은 똑같은데 어느 순간 이게 분화가 됐는데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과도하게 이게 좀 됐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근데 참 희한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이재명 대표도 그 경쟁자였어요. 경쟁자였죠. 경쟁자였어요. 근데 요때 좀 골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요때 골이. 근데 그게 그 골이 있는 분들은 조금 되게 일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근데 이재명 대표는 나중에 이제 그 경기도지사를 가는 와중에서 그 골의 핵심들을 버렸어요. 예. 버렸어요. 버려서 그분들은 이제 당원도 거의 당원도 아니시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내려왔던 분들이 뭐 이재명 대표가 약간 우리 그당 친문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약간은 결이 다른 분으로 봐서 조금 막 지지를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웬만하면은 친문이니 친이니 우리는 같은 민주당이다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거기 문재인 대통령을 과하게 좋아했던 이른바 뭐 양념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양념이라고. 문파. 네, 문파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재인 대통령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문재인 대통령만 좋아하는 분이라 그 대통령과 경쟁 관계였던거나 아니면 서로 약간 갈등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에 약간 비판을 한다거나 하는 걸 못 견디는 분들. 아주 소수의 일부. 이런 분들이 이른바 문자폭탄이라고 하는 거를 막 던졌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 시절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양념 얘기하시면서도 이렇게 조금 과도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저는 이게 갈등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온 분들이 지난 대선 때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찍지 않고 우리는 민주당이지만 이번 윤석열 찍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언하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분탕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지금의 당대표는 이재명인데 누가 싫어도 그리고 민주적인 당원들 절차로 뽑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우리 당원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찍었어요. 대표 때도 그렇고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이어져 내려오는 분들인데 그 일부의 이런 분들이 지난번 대선에 그 몹쓸 짓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당내 화합을 좀 방해한다면 저는 이 분들을 뭐 적어도 그 신문에나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온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찍겠다고 한 사람들 이런 분들 다 제명해야 돼요. 네. 이거 해당행위죠, 해당행위 솔직히 말하면.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심해지는 상황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소한 입장 표명 조서는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당원들 간의 갈등의 문제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서 지금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그런 고려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적 비판이라든가 전략적 비판은 뭐 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좀 과잉은 이재명 대표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정부든 신이 내린 정부가 아니고서는 공도 있고 과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뼈아픈 게 뭐 부동산 문제라던가 청년 실업 문제라던가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걸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 것도 분명히 있고 남북 평화 이런 것들. 그러면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 자체를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평가는 어떻게 보면 그 국민께서 심판 또 하신 것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공보다 과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셨으니 국민께서 요만큼 차이라도 그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끝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다음 대선 대선까지 가야 나올 되니까.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국민께 심판 받았던 분들을 그거를 거울 삼아서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지 다음 정부도 만들 수 있고 또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더 강력하게 견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전직 대통령대로. 그냥 그 정부에 대한 평가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 관련 질문 하나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혁신해야 되는데 혁신해야 되는 방법론 측면에서 제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도 시스템은 이미 우리가 그 100년 정당을 지향하면서 어느 정도 틀은 맞춰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 이게 잘 적용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결국은 사람이 문제지 않을까요? 사람이 문제다. 네. 사람을 혁신해야 된다. 네, 네. 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최근에 언급된 사람들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세 분류로. 네. 1번 기득권에 되고 특권화된 586. 2번 이 언론에 나온 겁니다. 이분 또 저한테 전화하셔서 야단치면 안 됩니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 오래된 원로 그룹들. 3번 이순화 만한 무능 초재선. 다 교체하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시면은. 어렵다. 일단은 그 당에 대한 이미지 차원에서는 1번이 586. 1번이 선제적으로 다음 세대에 양보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뭔가 당이 달라졌구나라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586들이 네.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지만이 당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586이지만 686까지도 갔잖아요. 네, 그러면 네. 원래는 386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30년 했네. 30년이 있어서 국민적인 피로감이 엄청나요. 네, 물론 이분들이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도 있지만 일단 국민이 피로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586 1번. 네. 자, 두 번째. 3번. 무능 초재선. 네. 예. 왜냐 국민들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네, 정말로. 예. 그거는 지역구에 플랜카드만 붙이고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뽑으라고 국민이 혈세 드리는 거 아니겠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른들. 어른들은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예. 굳이 쫓아낼 필요는 없고 그냥 원로로서 말씀 잘 듣게 조언 같은 거 해주시라. 근데 국회의원 다시 하겠다고 하시니까. 근데 어른들이 잘해 또 요즘은 또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조정 정도는 조정 같은 건 해주실 수 있겠지.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실 이분들. 몇 명은 안 된다. 일단 명수가 작습니다. 박지원 원장님, 우리 임세현 소장님 모셔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일 최근에 민감한 주제였던 것 같은데. 저도 말하면서 지금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죽는 임세현 소장님이 미래가 기대되는 저는 전략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시면은 민주당 3대 전략가로 넣어드릴게요. 1과 2는 누군가요? 1과 2는 없고 일단 저 혼자 했습니다. 그럼 혼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윤석열 퇴진 집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 소회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 이야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기세가 세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는 이게 저희가 작년에 좌우중도 합작 퇴진을 비롯해서 퇴진 집회를 한 지가 한 1년 정도 돼서 지금부터 1년 조금 더 됐나?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한 100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딱 맞았던 게요. 역시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시작부터 딱 알아봤어요. 이 정부는 정말 막 나갈 거다고. 근데 그래도 좀 국민들은 참았습니다. 그냥 어쨌든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요거 하고 잘하겠지. 배우면 괜찮겠지. 아직 정치 초보라 그렇지. 그러기엔 지금 한 1년 동안 너무나도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고 너무나도 많은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과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았고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이 정부의 무한 반복 내가 진짜 신기해서 써놨어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용산 갔었죠. 뭐 이유도 모르고 갔고 결과는 엄청난 비용. 근데 또 청와대 써. 근데 강남에 집중호우 발생했잖아요. 근데 비 오는 거 뻔히 알면서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재난 컨트롤 타워가 기니 많이 갖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북한 미사일 막 발사돼도 NSC 대통령이 안 갑니다. 집에서 전화를 받아요.
현무 미사일 왔었죠. 그다음에 이게 가장 큰 사건이죠. 이태원 참사. 여기서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누구 하나 책임진 사례가 없어서 최악의 선례를 남긴 전 대형 사고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 미국 대통령이랑 야당이 욕했죠. 뭐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그래도 이상한 얘기로 국민들을 강요합니다. 이란도 주적이라 해. 강제징용 배상도 안 받아. 수해 또 발생했는데 또 수십 명 죽어.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이걸 조작을 해. 야, 그러는 사이에 역대급 재정 적자 발생했고 이런 잼버리 같은 행사도 제대로 못 치를 만큼 정부의 역량과 이 정부의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걸 하나하나 봤을 때 어쩌지 쌓이니까 더 이상 못 찾겠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절정 찍었죠. 일본에 해고염수 틀었고 독도 아무 얘기 안 했고 CEO 접견도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정부가 남은 건 대통령은 남은 건요.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도 탄핵에 근거한 사유가 많거든요. 국민들은 벌써 지금 입에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탄핵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는 초반에는 사람들이 벌써 탄핵을 이야기할 수준은 아니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난 퇴진이라고 얘기해야겠다. 그래도 퇴진을 또 벌써 이야기하는 건 무리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아 맞다. 퇴진 아니고 답이 없다. 아 맞다. 좀 빨리 내려와야지. 아 맞다. 계속 이게 점점 동의가 넓어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고 이제는 지금 최근에 정말 굴욕적인 외교를 통해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제 국익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다는 걸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국민이. 그래서 이제 정말 탄핵 이름이 어디 가면 다 탄핵 얘기 나옵니다. 저 어디 탄핵 얘기하면 욕 먹었거든요. 이제 욕 안 먹어요. 그동안 잘 얘기했다고 칭찬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윤석열이란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또 김건희 여사도 전혀 바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가족 리스크와 본인 리스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무리하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언론 탄압 이거 다 합쳐지면요. 저는 국민적으로 횃불을 들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횃불을 들고 계신 거죠? 횃불 들고 있습니다. 다음 집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9월 11일인가 21일 충주. 아, 네. 충주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진보의 입 아프다. 여전사 우리 임세연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